오프닝.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딱 10초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저걸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신경 쓰이지? 회의실에서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 퇴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내뱉은 한숨 소리. 카카오톡 메시지 끝에 찍힌 마침표 하나.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감수성이 너무 강해.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민한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순간 평생 여러분을 괴롭혀온 질문에 처음으로 명확한 답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3가지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첫째, 당신이 유독 예민한 진짜 이유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과학적 근거. 둘째, 예민함이 사실은 고지능과 연결된다는 증거. 이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셋째,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편안해지는 방법,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 시작합니다. 챕터 1. 당신이 예민한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1-1. 예민하다는 말의 함정. 우리는 예민하다는 말을 너무 오래 부정적인 맥락으로 써왔습니다.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에 신경 써? 그냥 넘겨. 유리 멘탈이네. 이 말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예민하다는 걸 처음 느낀 게 언제였나요? 어린 시절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이랬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그게 과연 성격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뇌의 설계 방식의 문제입니다. 1-2. HSP 고감도 민감인 하일리 센서티브 퍼선. 1990년대 초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로넬 에런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치료 상담을 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거든요. 소음에 유독 민감하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세세한 것을 잘 알아채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래 고민하고 폭력적이거나 강렬한 자극이 있는 콘텐츠를 못 보고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군중 속에 있으면 쉽게 지치는. 아론 박사는 이 특성이 단순한 신경증이나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수천 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HSPHIGHLI 센서티브 퍼선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번역하면 고감도 민감인 혹은 매우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핵심 발견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론 박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20%가 이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침팬지, 고양이, 개, 심지어 물고기에게도 HSP에 해당하는 개체가 존재합니다. 즉,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생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1-3. 첫 번째 반전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진화적 생존 도구였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두꺼운 피부를 가진 자가 살아남는다. 예민한 것은 살아남기 어려운 특성이다. 그런데 진화 생물학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시 인류가 살아가던 시절, 집단 속에는 두 종류의 개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위험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전진하는 대담한 탐험가형 개체,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미리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적 파수꾼형 개체. 전자만 있으면 집단은 용감하게 돌진하다 전멸할 수 있습니다. 후자만 있으면 집단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집단이 살아남습니다. 즉, 예민한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내내 집단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자의 발자국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 공기 중에 스친 낯선 냄새를 감지한 사람, 누군가의 표정에서 배신의 낌새를 알아챈 사람, 그 사람이 집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민함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의 진화가 여러분에게 선물한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도구입니다. 단지 현대 사회의 소음과 자극이 그 도구를 혹사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챕터 2. 예민한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2-1. 뇌과학이 밝힌 것들. 자, 이제 뇌과학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민하다는 게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측정 가능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게 최근 연구들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경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부위는 감정 처리와 위험 탐지의 중추입니다. 저 사람 표정이 이상한데? 위험한가? 이 소리 뭐지? 도망가야 하나? 왜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지? 이런 신호들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곳이 편도체입니다. 그런데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들을 보면 HSP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편도체는 같은 자극에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BHSP가 볼 때 중립적으로 느끼는 표정을 볼 때도 HSP의 뇌는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남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HSP의 뇌에서는 훨씬 큰 신호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 힘든 이유입니다. 뇌가 게으르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너무 열심히, 너무 깊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2-2.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 두 번째 뇌과학적 차이점은 거울 뉴런 미러 누란 시스템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내가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으하며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반사적으로 얼굴이 찡그려지거나 손이 따끔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작용입니다. HSP는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 슬프면 나도 진짜로 슬프고, 누군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이 전염되고,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그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몸이 굳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도 여러분이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그 감정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정 쓰레기통인 것 같아. 다들 나한테 와서 털어놓고 가더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쌓이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감정 위에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3. 깊은 처리 뎁스 오브 프로세싱. HSP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특성은 깊은 처리 뎁스 오브 프로세싱입니다. HSP는 정보를 더 오래, 더 깊이, 더 다각도로 처리합니다. BHSP가 어라는 정보를 받으면 표면 처리 빠른 결론 행동, HSP가 어라는 정보를 받으면 이면 분석, 연관 정보 연결 맥락 파악 다양한 가능성 고려, 감정적 영향 평가 그제서야 결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처리 방식은 느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HSP는 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훨씬 더 지칩니다. BHSP는 퇴근 후 TV 보며 쉴 수 있지만 HSP는 퇴근 후에도 오늘 회의에서 누군가의 표정이 왜 그랬는지, 점심때 대화가 왜 어색했는지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왜 나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지? 의 답입니다. 뇌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4. 두 번째 반전 예민함과 지능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자, 두 번째 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놀라거나 심지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HSP의 뇌는 깊은 처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깊은 처리 특성이 특정한 지적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패턴 인식 능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능력, 공감적 지능, 타인의 내면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창의성,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능력, 직관, 명확한 데이터 없이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이것들은 단순한 감수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적 능력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쿠쿠닥스 채널의 이선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 주제를 다루며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신 바 있죠. HSP와 고지능은 상당 부분 겹치는 특성을 공유한다고, 역사 속의 수많은 천재들,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작가들 이 대부분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니체, 베토벤, 에디슨, 테슬라. 이들 모두 극도로 예민했고 그 예민함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예민함이 그들의 작품과 발견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예민함은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능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단지 그 능력이 지금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 혹사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챕터 3. 왜 지금 더 힘든가? 현대 사회와 예민한 뇌의 충돌. 3-1. 인류 역사상 가장 자극이 많은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 아니면 증조부모 세대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했을까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문 한 부, 이웃의 이야기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이 수십 개, 뉴스 피드에는 전 세계의 사건 사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유튜브에는 무한한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카카오톡에는 여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쌓이고, SNS에는 타인의 삶이 끝없이 펼쳐지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수준의 정보 과부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BHSP의 뇌는 이것을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노이즈 필터링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HSP의 뇌는요?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합니다. 걸러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다 처리하고, 다 분석하고, 다 느끼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현대 사회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유독 더 지치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맞닥뜨린 환경이 그 뇌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3-2. 비교 문화와 예민한 사람들이 받는 상처.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성은 무한한 비교입니다. SNS를 펼치면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BHSP는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로 비교적 쉽게 분리합니다. HSP는 다릅니다. 깊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교가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런 걸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이 비교의 상처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훨씬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시 자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정말 예민하고 나약한 사람이야.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3-3. 예민함이 만드는 관계의 어려움.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이 읽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확인되지 않아도 이미 괴롭습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늦게 읽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예민한 뇌가 이미 상대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극도로 지치는 이유,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 예민한 뇌는 상대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배터리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예민한 뇌가 과부하에서 회복하기 위한 필수 충전 시간입니다.
챕터 4. 예민함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 4-1. 감정 억압의 역설. 많은 예민한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넘겨. 별것도 아닌 거잖아. 그리고 꼭 참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 흰곰 효과 화이트 베어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밝힌 개념입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절대로 흰곰을 떠올리지 마세요라고 지시합니다. 결과는요? 오히려 흰곰 생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억누르려는 시도 자체가 그 대상을 더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하게 느끼지 마. 이 감정을 느끼지 마. 이런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과 생각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민함을 억누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4-2.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이 개념을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예민한 뇌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그 감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불안이 나야. 이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어. 두 번째 실수,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 불안을 느끼면 안 돼. 예민하게 굴지 마. 두 가지 모두 문제입니다. 정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것. 아, 지금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 이 관찰자의 시점을 갖는 순간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3-3. 세 번째 반전,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예민한 분들이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덜 예민해지고 싶다. 나도 두꺼운 피부를 갖고 싶다. 남들처럼 별것 아닌 거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런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뇌의 구조적 특성은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도록 훈련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뇌에서 지배적인 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민함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예민함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챕터 5.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편안해지는 방법. 5-1. 자극관리 배터리를 아끼는 법.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첫 번째 도구는 자극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뇌는 들어오는 자극을 모두 처리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자극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아침 루틴의 디지털 금식.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뇌는 즉시 수십 개의 알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배터리가 소모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30분일 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 뉴스와 SNS의 의도적 제한. 뉴스는 본질적으로 부정적 사건들의 집합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야 뉴스가 됩니다. 예민한 뇌는 이 부정적 자극들을 모두 깊이 처리합니다. 전쟁 소식을 들으면 진짜로 마음이 무너지고 사고 소식을 들으면 진짜로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민한 분들에게는 의도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의식적 선별.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한 분들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와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뇌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보존 전략입니다. 5-2 혼자만의 시간 회복을 위한 필수 처방.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분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터리 충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거지?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친구들은 놀고 싶어 하는데 나만 피곤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예민한 뇌가 사람과의 만남 이후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회복 시간이 필요하듯이 예민한 뇌도 강렬한 사회적 자극 이후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사는 핵심 전략입니다. 5-3 감정 일기. 내 안의 흐름을 이해하는 도구. 예민한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하는 도구는 감정 일기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분들은 감정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감정 일기는 이 패턴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3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몇 점인지 110점, 어떤 상황에서 그 감정이 생겼는지를 간단히 씁니다. 이것을 23주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월요일 오전에 특히 불안이 높구나.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충분히 자지 못한 날 예민함이 2배로 올라가는구나. 이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민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조금씩 이해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분노 패턴을, 불안 패턴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5-4 신체 기반 접근. 뇌를 직접 조절하는 방법. 예민한 뇌를 관리하는 세 번째 도구는 신체를 통한 뇌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생각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함은 뇌의 신경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신체를 통해 신경계를 직접 조절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첫 번째 호흡.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과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4-4-6 호흡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불안이나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호흡부터 조절해 보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뇌의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은 쉽게 말해 뇌의 회복력을 높이는 단백질입니다. 예민한 뇌는 자극에 쉽게 과부하가 걸리는데 BDNF가 높으면 이 과부하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걷기나 달리기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의 절대적 우선순위. 예민한 뇌는 수면 부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BHSP가 6시간 자고도 어느 정도 기능할 때 HSP는 6시간 수면으로 예민함이 2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에게 수면은 선택이 아닙니다. 78시간의 수면은 예민한 뇌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5-5 예민함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삶.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민함은 관리해야 할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활용해야 할 강점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특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술과 창작. 깊이 느끼는 능력은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상담과 치유 관련 직업.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읽는 능력은 이 분야에서 핵심 역량입니다. 연구와 분석. 깊은 처리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리더십. 조직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는 리더는 팀을 더 잘 이끕니다.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교사는 훨씬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민하다는 것은 이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능력이 과부하 상태에 있었을 뿐입니다. 과부하를 줄이고 회복하고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민함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무기가 됩니다. 챕터 6.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마음의 대자유로 가는 길. 6-1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의 힘. 이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예민한 분들은 특히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뇌는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강렬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들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불안이 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예민함이 내 전부가 됩니다. 나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다. 취약함이 내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지 불안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지
예민함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상처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 예민함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민함을 관찰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대자유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6-2 자기 수용날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고치려 합니다. 덜 예민해지려 하고 두꺼운 피부를 갖추려 하고 남들처럼 되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고치려는 시도 자체가 예민함을 더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예민함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행위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공격이 더 큰 불안과 자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은 진화적으로 선택된 특성이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것 덕분에 가능한 것도 있다. 나는 그 뇌를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수용이 먼저 일어날 때 그 다음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6-3 당신이 유독 예민한 이유 이제 알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유독 예민한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깊은 처리뎁스 어브 프라세싱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편도체는 더 정교하게 자극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더 실제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진화가 선택한 집단을 살리기 위해 필요했던 정교한 생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현대의 자극 과부하 속에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특성입니다. 둘째, 그 뇌에 맞는 방식으로 사는 것. 자극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확보하고 예민함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신을 발휘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예민함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것들보다 훨씬 크고 넓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마음의 대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힘든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